그러니까 언론에 대한 대응을 강경하게 가면서 이거 어떤 걸 노리면서 이렇게 강경 대응할지 이것도 좀 궁금한데 네. 어떻게 보세요? 이 정부의 이런 스탠스, 대응 기조 음. 뭘 좀 노리고 있을까요? 아니 뻔해요. 이제는 어떤 사법의 그 힘으로 네. 언론의 이익과 눈과 귀를 막겠다는 거거든요. 떠들지 말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런 사건이 연이어 터지고 심지어는 진보 언론조차도 제가 이렇게 네. 그 사회부 기자나 정치부 기자들 쭉 만나면은 그런 하소연을 합니다. 최근 들어 이 기사 보도의 허들이 굉장히 높아졌다.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떤 전원을 갖고도 기사를 썼다면 지금은 전원 갖고도 안 되고 그 확실한 증거 자료나 영상이나 네. 뭔가가 없으면 기사가 잘 안 나간다 앞으로는. 이 정도로 허들이 허들이 높아져서 높아졌다. 많은 기사가 삭제되고 있다는 거. 네. 그다음에 저기 이런 어떤 그 자기 검열 체계가 작동함에 따라 가지고 네. 위축돼 있는 게 사실이다. 거기에 이제 김어준 공장장하고 제가 큰 역할을 하게 된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요. 그냥 걸리면 형사고발이다. 그리고 네. 왜 더 탐사에다가는 고통이 뭔지 알게 해줘라. 요게 윤석열 대통령 워딩 아닙니까? 네,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세게 얘기해서. 예, 아주 뭐 늑대같이 달라붙어 물어 뜯어버리는 음. 이런 어떤 그 행태들 이제 보니까 네.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기사를 쓰기도 망설이고 데스크도 보도하길 망설이는 거지. 그러니까 일정 정도 먹혀든 거죠 이게. 네. 먹혀든 거죠. 반면에 야당에 관한 기사나 정적에 관한 기사는 정반대입니다. 전원만 갖고 일면 톱부터 매일매일 그냥 써제낍니다. 예컨대 그게 대장동 사건이에요. 그렇네요. 예. 아. 그다음에 공소장이 내용이 저기 뭐냐 피의자 조사하기도 전에 이미 언론에 다 뿌려집니다. 예. 그래가지고 뭔 조사 받으러 가면 언론에 보도된 얘기 그대로 질문하더라는 거예요. 예컨대 박지원 원장이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언론에 그동안 보도된 얘기 다 질문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내용이 미리 언론에 다 뿌려졌던 것이고. 네. 그래서 야당에 관한 건 전원이건 뭐건 뭐 가짜 뉴스건 관계 없어요. 막 뿌려주니까 이걸 당 모의주기라 그래 전문 용어로. 모의주기. 예. 쭉쭉 뿌려준다 그래요. 쭉쭉 뿌려준다. 이런 거 잘하는 자가 바로 검찰 특수부에 있을 때 한동훈 당시 검사예요. 그 사람이 그런 것이 아주 유능한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저기 법조 기자들은 야 너도 모의 먹었냐 이렇게 표현한다고 뿌려줄 때 그거 썼냐 뭐 이런 식의 그거고. 그래가지고 야당에 대해서는 아주 뭐 전원이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건 관계 없어요. 네. 그건 오히려 장려하는 거예요. 하. 그리고 형사고발도 예. 이게 뭐냐면은 어떤 공익에 어떤 거 직결되는 문제나 국민 보호에 관계된 거 예를 들어 12구 참사의 유족들에 대한 가짜 뉴스라든가 예컨대 그 국민의힘의 송원석 의원이 그 국회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그 300m 참사 현장으로부터 떨어진 곳에서도 시신이 발견됐다. 네. 그런데 이게 인터넷 언론 보고 한 거다. 그리고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표창원의 하이킥 가서도 발언했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유족들한테 2차 가해를 가하는 매우 명확한 범죄거든요. 근데 그 책임 묻는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렇네요. 그 얘기 없죠. 없죠. 예. 아니 뭐 천공이 수염을 휘날리며 육군 참모총장 공간에 왔다 갔든 안 왔다 갔든 네. 국민들 실생활에는 별 영향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건 뭐야? 이 사람들은 죽고 살고 또 피의자 트라우마가 네. 아직까지 그 버젓이 살아 있는 상태에다 거기다가 대고 한 말이지. 그렇죠? 네. 예. 범죄 경중으로 보면 뭐가 더 저기 심합니까? 그렇게 따지고 보니까. 그런데 그 사람 뭐 고소한다 고발한다 이런 얘기 한 적 없죠. 네. 그것도 하루 만에 특수본이 송원석 의원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다 확인까지 해줬는데 그랬죠. 없어. 그냥 아하. 개 같은 소리 다 지져도 돼. 음. 가짜 뉴스 이런 거 뭐 소용 없어. 네. 내가 한다면 하는 거야. 이런 황제 내피셜의 특권 의식까지 갖고 있다고. 황제 내피셜.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상황에서 이 저기 형사고발도 몇몇 사안에 국한돼 있어요. 김건희 씨 얘기, 네. 또는 천공이나 건진법사에 관한 얘기, 대통령 사생활에 관한 얘기. 네. 예, 요런 거는 즉각 고소라고.
아, 내가 알기로는 용산의 대통령실에 가짜뉴스 대응 TF가 가동 중인 걸로 알아요. 그래요. 예, 대부분 거기 작품이에요. 거기서 이제 들여다보고 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형사고발로 이어지는데 대응을 한다. 그게 뭐 국가를 보호하고 민생을 보호하고 뭐 저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TF냐? 네. 대통령 1인을 위한 TF요. 음, 거기 걸려들면은 다른 네. 절차도 안 같아. 바로 형사고발이야. 바로 형사고발. 강경 대응으로 간다. 예.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표현의 자유 영역까지 지금 저희가 다뤄보고 있는 건데 이 정부 들어서는 우리가 이른바 이제 이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하거나 비판적 보도가 나오게 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 됐다. 그래서 입막음을 좀 하고 있는 거다. 그렇죠. 자유를 계속 윤석열 대통령은 강조를 해왔는데 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가 좀 퇴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자유 같은 소리를 합니까 그래? 참 내가 예. 거기 자다가 봉창 뜯는 소리들 하고 계셔 그래. 그러니까 미국의 수정헌법 1호 수정헌법의 첫 번째 내용이 표현의 자유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언론에 잘못된 사실관계에 잘못된 보도가 있더라도 충분한 어떤 근거가 있고 또 나름대로 확인 절차를 거쳤을 때 네.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가짜라고 처벌할 수 없다. 음. 이게 1964년의 연방 대법원 판결문이에요. 네. 64년이면 제가 태어나기 1년 전에 나는 지금 70년 다 돼가는 판결이고 네. 그래서 수정헌법 1호가 나온 거 아니야. 음. 그것이 미국의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기둥이었잖아요. 네. 예. 그런데 우리나라도 헌법이 엄연히 살아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이 검찰 세력들하고 해가지고 이 엄청난 칼 휘두르는 자들하고 완장 찾다고 이제 특권 의식 높이다 보니까 네. 이제 슬슬 입에 거짓말이 붙어 다니고 그렇게 해서 하면은 쫄아붙을 거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네. 아주 무도하고 오만한 행태들 이런 걸 지속하고 있는데 아니 제가 뭐 그러면은 그 앞에 가서 눈 깔고 뭐 슬금슬금 꼬랑지 내릴 줄 알았습니까? 아주 지랄 연병들을 하시는 분들이지 참. 네. 자, 김종대 교수는 쫄지 않았다. 네, 저희가 계속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 강경 대응 일변도로 가는 것 같고 뭐 언론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런 여러 가지 이 법적 대응 포함해서 화물연대 이런 노동자들 개혁, 노동 문제, 근로시간 개혁 포함해서 문재인 케어도 손보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전 정부에 있었던 정책들 원전 뭐 탈원전 정책도 그렇고 다시 뒤집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런 어떤 정책 뒤집기 네. 또 전 정부에 대한 초토화 전략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 시동을 거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일정 정도 이제 국민을 갈라쳐서 전 정권 편을 이렇게 확실히 작살내버리고 노동자들 짓밟고 참사 유족들 아주 개무시하는 네. 이런 행태를 통해 가지고 그쪽에 박수치는 사람들이라도 안고 가고 확실하게 강한 권력의 면모를 세우자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걸 몇몇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런 어떤 권력의 정비가 지금 상당 부분 진척이 돼 있다. 저번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내년부터는 이제 국정원이 인물 정보, 네. 그러니까 공직임용 후보자들에 대한 세평을 작성해 가지고 어. 법무부의 인사검증단이라든가 용산에 직보할 수 있도록 지금 보안 규정을 거의 다 정비했습니다. 네. 예, 이렇게 되면은 여태까지 숨죽이면서 그림자처럼 서비스 기관으로 이렇게 해외 정보 위주로 했던 국정원의 성격이 180도 바뀌어가지고 본격적으로 권력을 휘두르는 네. 이제 사실상 인사 개입 부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요. 예. 이런 일이 예견이 되고 있고 두 번째는 대통령 경호처가 네. 이제는 군과 경찰을 지휘 감독하겠다고 설쳐되고 앞으로 그 주변에 군사 작전이나 경찰 작전에 필요한 지휘, 감독, 네. 인사, 뭐 장비 구입까지도 개입할 가능성이 높아요. 지휘 감독이란 건 포괄적인 거기 때문에 이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힘을 불릴 겁니다. 네. 예.
이제 경찰이나 군을 지 시다바리로 써먹겠다는 얘기거든요. 상당히 법률에서 정한 거 이상의 초법적 권력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이놈들이. 네. 그래서 북한의 호위 사령부 같은 형태가 될 거다. 그 김정은 총비서 주변의 호위 사령부 네. 그런 형태로 갈 거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국군 방첩사 이게 과거의 기무사거든요. 네. 민간 기업과 민간 연구기관에서도 정보 활동을 하겠다. 그리고 저기 방첩상 필요하다고 민간 기업에 자료 요구를 하면 협조해야 된다. 네. 과거에 군인 공무원만 전담하던 국군 기무사가 이제는 연구직 공무원과 방위산업체 직원들까지도 정보 말이 좋아 정보 활동이지 네. 사찰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그 지금 엄청나게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지지층들이 지금 다시 한번 이 노동계 이제 파업 대응을 강하게 하다 보니까 조금씩 모여들고 있어서 지지율이 상승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정보 기관들의 정비를 포함해서 전 정부의 정책을 뒤집고 뭔가 계속 강경한 모습을 보이면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을 좀 그렇죠.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지금 저기 저 검수완박을 이미 시행령으로 무력화시킨 네. 그 법무부가 이제는 검사를 10% 이상 증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2,200여 명의 검사를 2,500명으로. 네. 야, 어느 부처가 10% 증원하는 공무원 집단이 있나요? 오늘날 새로 창설되는 기관 빼고. 그만큼 힘을 이제 모아주겠다 뭐 이런 뜻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예산 늘어날 거고. 네. 법무부 힘은 더 세지고 인사정보 다 주무를 거고. 네. 저게 무슨 장관이요? 부통령 이상이요. 그 이상의 위상을 갖게 되는 건데 이렇게 보면 용산을 떠받치는 네 개의 기둥이 보이는 거죠. 네. 국정원, 경찰, 경호처, 네. 검찰, 국군 방첩사. 이 그렇게. 워낙 포괄적이고 이렇게 엄정하게 여기까지만 해가 아니라 네.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기관 임무를 정해놨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되고 어디까지가 안 되는지 이제 아무도 몰라. 그냥 정보 활동이라는 이름으로 다 합리화된다고. 하하. 어. 참 진짜 그렇게 된다면 네. 언론에 이제 언론도 막히는 거고 네. 정보 활동이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그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정보 기관에 우리 정보가 흘러가게 되는지도 이거 좀 우려가 되는 거고 아니 2022년 대한민국 내년 좀 있으면 2023년이지만 이런 우려를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그러니까 이게 현실화되고 있는 거네요. 예, 과거 보수 정부도 이런 건 굉장히 조심했는데 그런데 대놓고 하잖아요. 대놓고 한다. 그런데 이런 게 12월까지는 대부분 저 제도 정비가 끝날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용산을 떠받치는 네 개의 기둥에서 네. 이 권력의 구조물 아키텍처가 새로 이제 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히 얘기하면 네.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는 본궤도에 오른 적이 없어요. 이 정비가 끝나야 돼요. 그래서 공안과 기관 세력을 앞세워서 그 하드 파워, 이 경성 권력으로 국민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네. 두려움에 젖은 국민은 통치하기가 쉽거든. 언론이건 시민이건 간에 이렇게 이제 2023년부터 새로운 어떤 그 국정의 동력을 회복하고 네. 통치를 하겠다. 이런 이제 의도성이란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관저 정치 시작도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커요. 관저 정치 시작. 예. 이제 그 가을에 그 10월인가요? 그 대통령이 그 한남동 관저로 들어왔고 네. 그 뒤로 본격적인 관저 정치 시대가 열렸는데 네. 누가 요즘 대통령하고 밥 먹었느냐가 정치를 좌우하는 그런 어떤 세상이 돼 버렸잖아요. 그게 그냥 메시지가 돼 버렸어요. 예, 그런 자체가. 세상이 돼 버렸는데 네. 그 이게 바로 박정희식 통치입니다. 옛날에 그 박정희 대통령이 안가. 공화당의 주요 인사들 그 중앙정보부 통해 가지고 보고받고 걔 좀 네. 오라 그래. 그래서 안가 같은 데서 음. 임자 내 술 한 잔 받아 뭐 이러면서 딱 그 하사주를 내린다든가 심지어 야당도 많이 불려갔어요. 네. 그런데 그렇게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하던 민주당도 가끔은 가가지고 어떤 그 저 마쿠 정치라는 걸 하긴 했다고. 네. 그러니까 돌아가신 김상현 의원이 한 번은
그때 가서 내 박정희한테 막걸리 가끔 얻어 먹었다. 음.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박정희 반대 투쟁하시던 분인데 음. 또 그 시절을 그리워하더라고. 네. 그래가지고 되게 참 뜻밖의 얘기로 들었는데 아,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줄 세우고 돈질하고 그다음에 그 저기 마코에서 이제 안가 정치가 되는 게 그게 그 박정희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법과 제도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국정이 운영되는 게 아니라 네. 어떤 마음에 드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 저기 뭐냐 어깨 토닥거려주고 음. 저기 지금까지 그렇게 불려갔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기현 국민의힘 그 당권 도전하시는 의원, 네. 또 뭐 뭐 한동훈 장관 한동훈 장관 이런 사람들 보면은 이게 일종의 어떤 그 저 정부 위의 정부, 관저 정부가 생겨나는 거거든 이게. 관저 정부가 생겨난다. 네. 어. 할 말 있으면 회의 때 하면 안 됩니까? 부처 장관하고는 얼마든지 통화하고 하라 그러는데 왜 꼭 관저에 데리고 가서 밥 먹이고 술 먹여야 돼? 이번 뭐 김진표 국회의장도 이제 사부 요인, 어. 뭐 헌법재판장과 대법원장 또 한덕수 국무총리 뭐 해가지고 사부 요인 모임에 가서 만찬 시간을 가졌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건 괜찮아요. 그거는 뭐 용인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책임 있는 지도급 인사들끼리 네. 그런 건 되는데 비선이나 실세나 또는 선택된 사람들이 가는 뭐 이른바 거. 이제 이건 친윤계 의원들 뭐 부부 동반으로 해서 다르죠. 왜? 만난 이런 것도 음, 뭐 주호영 원내대표도 가서 뭐 만나고 오고 정진석 위원장도 만나고 했지만은 음. 결국 그렇게 정치가 관저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긴 야당은 또 없잖아요. 그 없어요. 자리에는. 에이, 뭐 앞으로도 없어요? 한동안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네. 근데 이게 왜 상징적인 의미가 있냐면은 이게 윤석열 부부에게는 네. 이제 어떤 안정된 저기 대통령 그 직에 대한 안정된 기반이 이제 다 조성이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요. 이거는 제가 천공 유튜브를 많이 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많이 보세요? 많이 봐요. 네. 재밌어요. 재밌어요. 재밌어. 그 유튜브 자세히 보면은 네. 윤석열이 보여요. 그래요. 정신적인 연결 구조가 느껴져. 음. 이렇게 이입이 되더라고. 이입이 된다. 그 천공의 눈으로 윤석열을 한번 볼 필요가 있죠. 네. 그런데 그 보면은 용산에 여의주를 물고 나타나야 된다고 주장하셨던 분 아니야 이분이? 그런데 용산이라는 게 이게 지형 때문에 용을 닮았다 그래서 용산이 된 건데 네. 그 용의 발톱에 위치되는 지점에 지금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가 어디냐면 한남동 쪽에 있는 거예요. 네. 한남동을 향해 있는 거죠. 근데 그 머리가 여의주를 물고 있다 이거예요. 아하. 그 여의주가 뭐냐 하면은 네. 법이요. 음. 정법. 그게 되는 거죠. 이 이 정법이 세상의 원리이자 통치 이념이라고 보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걸 물고 있는 이 용 대가리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딱 보고 있어야지 이게 왔다리 갔다리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예. 용의 머리가 위치하는 게. 근데 한남동의 육군참모총장 공간은 이게 위치가 어중간해가지고 이 대가리가 흔들리는 자리라고 여기가. 용의 또 자세에 그것까지. 맞게 네. 그 대가리의 방향과 시선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이 용 대가리. 네, 네. 이게 무지 중요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남동으로 오긴 와야 되는데 그래야 용산 시대가 되는 거니까. 그게 완성이 되는 건데. 근데 그 머리를 안 흔들리게 자리를 잘 잡아줘야 되는 것이지. 네. 그러다 보니 그 위에 있는 외교부 장관 공간이 훨씬 더 터로 보나, 그 지형으로 보나, 요게 공간으로 용의 보나? 형상에 네. 그 대가리가 위치하는 적절한 그 위치가 되니 저리로 옮겨야 되는 거지. 그렇게 또 연결이 되는 건데. 아니 이건 내가 위치가. 천공의 시각으로 본 내재적 접근법. 즉 내가 쓴 소설입니다 이거. 네. 근데 여태까지 천공이 했던 말이나 천공 주변의 사람 말을 쭉 모아서 해석해 봤을 때 네. 왜 천공이 그렇게 용산 노래를 불렀는가 하면은 이건 발톱과 대가리가 연결되는 네. 이 용산의 맥락의 대통령의 위치가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다. 그렇게 풀이할 수 있다. 내재적으로 접근해 보니까
아, 이거 뭐 흥미 있는 그런 분석이네요. 또. 이걸 내재적 접근법이라고 내재적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것도 고소하려면 해. 내가 잘 생각해 보니 맥락이 이렇다고 네. 내가 주장했다 왜? 네. 이거 뭐 형사 고발하려면 해. 네. 아우 뭐 음? 김종대 교수님이 더 강해져서 돌아왔습니다. 2주 만에. 자, 이게 그러면 나는 뭐냐? 네. 저도 용산을 가끔 지나다니지만 저는 뭐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에서 이제 제 연구실을 네, 네. 쓰고 있는 사람인데 음. 나는 용 대가리를 몽댕이로 내리칠 지점에 가 있지 내가. 이놈의 용이 좀 품격 있고 예. 그러면서 그 저기 세상을 이롭게 하는 용이면은 뭐 제가 보기에는 뭐 우리도 머리 쓰다듬어주고 네, 네. 박수 쳐줄 의향이 있지만 이 딴 생각하는 용대가리면은 예. 누군가 이거 저 쇠파이프로 갖고 있다 골목에 나타나면 그냥 뭐 한 대 네. 휘둘러 때려버려야 되거든. 그 용대가리를 갖다가 멀리서 몽댕이를 그냥 아. 갖고 있는 위치에 있어 나는. 아, 이게 다 천공식 해석. 전공식 해석으로. 어, 아, 오늘 뭐 이제 단단히 이제 마음을 음. 딱 잡고 오신 것 같은데요.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우리 김종대 교수님 오늘 방금 말씀 들으시면서 아니 방송 끝나고 압수수색 당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네, 하세요. 그러니까 자, 올해 뭐 사자성어 교수 신문에서 뭐 발표한 거 보니까 개의불개라고 했나요? 네. 과의불개, 과의불개라고 했죠, 네. 맞아요. 네. 과의불개라고 했는데 그거 아니다. 음. 올해 사자성어는 압수수색이 아니냐, 뭐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네. 올해 또 여기저기서 뭐 수사가 많이 있는데 제가 선정한 사자성어는 용대가리입니다. 용대가리. 용대가리. 아니 그런데 예, 좀 뭐 그 조자룡이 뭐 헝칼 쓰듯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네, 저도 이왕 이렇게 된 거 음. 뭐 제가 사무라이는 아니라 잘 드는 칼은 없지만